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디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이 엄마 기일인 걸 아냐는 조카 서연이의 물음은 새벽의 서늘한 공기처럼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5년째였습니다. 언니가 설악산의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진 그날로부터 20번의 계절이 흘렀지만 저희 집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언니의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언니가 쓰던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언니의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는 것으로 시작되는 아침.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다르지 않은 저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이따 오후에 다 같이 엄마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다고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식탁 위에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외에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은편의 형부는 신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묵묵히 밥만 삼킬 뿐이었고 고3인 조카 민중이는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엄마나 아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이 지난 5년간 터득한 암묵적인 생존 규칙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다녀오겠다는 짤막한 인사만 남긴 채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고 형부 역시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텅 빈 식탁에 남겨진 것은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들과 저, 그리고 제 어깨를 짓누르는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언어치료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던 이수연의 삶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그저 조카들의 이모이자 형부의 처제, 그리고 사라진 언니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죠. 설거지를 하며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 집 안의 시간만큼은 5년 전 그날에 박제된 듯 멈춰 있었습니다. 문득 거실 한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고 저에게는 엄마 같았던 사람. 그렇게 여리고 상냥했던 언니가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우리를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경찰은 산에서 발을 헛디딘 실족사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한 저희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언니는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채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곁을 원혼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일을 마치고 잠시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진동 소리에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자 대학 동창인 미영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한때는 언니와도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죠. 잘 지내냐는 안부 인사 뒤에 미영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며칠 전 회식 자리에서 저희 언니와 너무나도 닮은 사람을 본 것 같다는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머리로는 아닐 거라고 헛것을 본 걸 거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심장은 제멋대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언니는 죽었는데 이미 5년 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떨리는 제 손은 멈추지 않았고 미영이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덧붙인 마지막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 장소는 오래된 유흥가인 화양동에 있는 레드로즈라는 가게였다고 말입니다. 친구 미영이의 목소리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화양동, 레드로즈. 그 낯설고 퇴폐적인 단어들이 제 평온했던 일상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아니, 평온했다고 믿고 싶었던 가짜 일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써 그 말을 잊으려 했습니다. 잘못 본 걸 거라고,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죽은 언니가 유흥가에 나타났다는 말만큼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없을 테니까요. 형부와 조카들을 데리고 언니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를 사러 가는 내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차가운 의심의 씨앗을 품은 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잠든 깊은 새벽, 저는 거실로 나와 멍하니 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언니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언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혹시 언니에게는 나조차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독초처럼 자라나 제 마음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언니가 사라지기 몇 달 전부터 부쩍 피곤해 보였던 얼굴, 가끔 통화할 때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다급하게 전화를 끊던 모습들이 불길한 기억의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땐 그저 살림과 육아에 지쳐 그러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미영이의 전화를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다시 억지스러운 일상으로 돌아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조카들의 아침을 차리고 형부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언니의 빈자리를 채우는 익숙한 노동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손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를 찾고 있다면 오늘 밤 10시에 다시 전화해. 그 짧은 문장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둡고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 심장은 바닥 없는 늪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짙은 화장을 하고 어깨가 드러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술에 취해 살짝 풀린 눈매와 오똑한 콧날, 그리고 입술을 깨무는 습관까지. 그건 분명 제가 아는 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언니의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누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보낸 걸까?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지만 단 하나도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신종 사기나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하는 이성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사진 속 여자의 모습이 주는 강렬한 확신은 그런 합리적인 의심마저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5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저녁 8시 30분. 약속된 10시까지는 이제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까지 남은 1시간 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 액정 위에서 깜빡이는 낯선 번호는 마치 저를 지켜보는 악마의 눈동자 같았고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는 제 심장을 조여오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목소리가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장 형부를 깨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이성적인 목소리와 아니, 이건 함정일 거라고 이대로 무시하고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되돌려야 한다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가 저를 끊임없이 물어뜯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잠들어 있는 조카들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서연이와 수능 스트레스에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든 민준이의 뒷모습을 보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들에게서 5년 만에 겨우 희미해진 엄마의 상처를 제 손으로 다시 헤집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형부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지만 차마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후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사람, 지난 5년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에게 이 끔찍한 사진을 보여줄 용기가 저에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잔인한 장난이거나 사기라면 우리 가족이 어렵게 쌓아 올린 이 위태로운 평화는 완전히 박살나고 말 테니까요. 결국 저는 혼자 감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의 무게가 가족을 덮치기 전에 저 혼자 먼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집에서 사라진 언니를 대신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 10시 정각,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처럼 변조된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사진 속 여자가 화양동 레드로즈에 있는 미아라는 여자이며 더 알고 싶으면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경고하듯 경찰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올 경우 2번 다시는 그 여자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싸늘한 한마디를 덧붙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니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한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고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혹시라도 언니를 이대로 놓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에 현금 몇 장과 신분증만 챙겨 넣고 자는 가족들이 깨지 않도록 현관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본 적 없는 어두운 거리, 그곳으로 지금 저 혼자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화양동의 밤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불빛들은 현란했지만 따뜻하지 않았고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마저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심호흡을 한번 하고 레드로즈라는 붉은 간판이 걸린 가게의 육중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역한 향수 냄새와 담배 연기, 그리고 귀를 때리는 시끄러운 음악이 저를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붉고 끈적한 조명 아래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그 공간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구석진 자리에 몸을 숨기고 떨리는 눈으로 가게 안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로 제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미친 듯이 찾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그냥 닮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제발 언니가 맞기를, 이렇게라도 살아만 있어 주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이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춰 섰습니다. 무대 옆 가장 안쪽 테이블에서 다른 남자 손님들에게 웃으며 술을 따라주고 있는 한 여자. 화려한 옷과 짙은 화장에 가려져 있었지만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한쪽 입꼬리와 가느다란 목선은 제가 지난 5년간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언니의 모습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더 이상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언니, 제 입에서 나지막이 터져나온 목소리에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여자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여자는 곧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낯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신데 아는 척이냐고, 사람 잘못 보셨다고 말입니다. 아니라고, 나 수연이라고, 동생 이수연이라고 울먹이며 붙잡는 제 손을 여자는 얼음장 같은 손길로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미아라고 불렀고 더 이상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가게 보안요원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밤거리에 내던져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저건 언니가 아니라고, 저렇게 차갑고 독한 사람은 내 언니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지막에 저를 외면하던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언니의 슬픔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힘없이 몸을 일으켜 골목을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손에 무언가를 잽싸게 쥐어주었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아까 가게 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테이블을 닦고 있던 과묵한 인상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고 제 손바닥 안에는 작게 구겨진 냅킨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펼치자 그 안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내일 밤 11시에 가게 뒷문으로 혼자 오세요. 다음 날 밤 약속된 11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피가 마를 듯 초조했습니다. 가게 뒷골목의 축축한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자니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제 그 과묵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저를 골목 더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우라고 짧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미아 누나, 즉 제 언니가 가게 사장에게 단단히 약점이 잡혀 꼼짝도 못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아주 질이 나쁜 사채업자들이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왜 그런 빚을 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빚 때문에 가족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새장 속의 새처럼 감시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빚이라는 단어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사라지기 몇 해 전 형부의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집안이 휘청거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부가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언니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이제 걱정할 것 없다고 저를 안심시켰었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정말 형부의 그 빚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걸까? 그래서 언니가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홀린 듯 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아 시간이 멈춰버린 그 방. 먼지 쌓인 화장대 서랍을 열고 옷장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흔적을 더듬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상자 안에서 저는 언니의 손때 묻은 낡은 가계부 여러 권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콩나물값 1,000원, 아이들 학원비, 관리비. 꼼꼼한 언니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상의 기록들이었죠. 그런데 언니가 실종되기 약 1년 전부터 가계부에는 이상한 항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말이 되면 어김없이 친정엄마 병원비라는 명목으로 몇백만 원씩 되는 큰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말입니다. 또 민준이 특별 과외비라며
정체 모를 이름의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가계부의 평범한 기록들 사이에 암호처럼 숨겨진 지출 내역들. 저는 손을 벌벌 떨며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고 거기서 언니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상민 씨, 미안해. 이제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우리 애들 부탁해.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형부가 해결했다고 믿었던 그 사채 빚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 가족을 위협하자 언니는 가족 몰래 혼자 그 빚을 떠안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가계부에 적힌 암호들은 사채업자에게 매달 상납했던 돈의 흔적이었고 언니의 실종은 가출이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제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가계부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언니의 진실을 알게 된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낡은 가계부는 제 손에서 떠나지 않는 뜨거운 낙인이 되었고 그 안에 담긴 언니의 고통은 천근의 무게가 되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더 이상 형부의 무기력한 얼굴을 연민으로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외면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언니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켰다는 생각에 속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언니를 그 지옥에서 구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찾기도 전에 어둠은 먼저 우리 가족의 턱 밑까지 기어들어왔습니다. 사건은 며칠 뒤에 터졌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조카 서연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품에 안겨 몸을 벌벌 떨며 울먹였습니다. 학원 앞 골목에서 웬 낯선 아저씨가 아빠 이름이 박상민 맞냐고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저의 움직임을 사채업자들이 눈치챈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들을 이용해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실에 형부를 앉혀놓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언니의 낡은 가계부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화양동에서 언니를 만났던 것부터 그녀가 형부의 잊힌 사채 빚 때문에 팔려가듯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나서서 언니를 구해달라고, 이 모든 걸 바로 잡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마주한 형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닌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서늘한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가계부를 거칠게 밀쳐내며 죽은 사람을 가지고 소설을 쓰지 말라고 제가 드디어 정신이 나간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5년 동안 아내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아내의 희생이라는 진실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형부는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을 제게로 돌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야. 당신이 뭔데 죽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애들까지 위험에 빠뜨려. 형부의 고함 소리에 아이들이 놀라 방에서 뛰쳐나왔고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성을 잃고 악을 썼습니다. 제가 언니 자리를 넘보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극을 꾸미고 있다는 억지까지 부리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변하는 것이 두려워 진실 앞에서 눈과 귀를 막아버린 비겁자라는 것을요.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가족이라 믿었던 이 울타리는 사실 서로를 핥히고 상처 주는 가시덤불에 불과했습니다. 형부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며 저를 현관으로 몰아붙였고 겁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등 뒤로 한 채 저는 결국 그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았을 때 저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고 저는 언니의 진실과 함께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용기를 끌어모았습니다. 저는 낡은 가계부를 품에 안고 다시 그 지옥 같은 화양동으로 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은 언니의 거짓말 뒤에 숨어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시끄러운 음악과 취객들의 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저를 막아서는 보안 요원을 거칠게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 근처에서 손님과 웃고 있던 언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곧장 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막무가내로 가게의 가장 구석진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좁은 창고 안에서 언니는 제발 돌아가라고 왜 자꾸 자기를 괴롭히냐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가계부를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언니가 말하던 행복이야?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웃음 파는 게 언니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야? 왜 바보같이 혼자 다 짊어지고 여기까지 온 거냐고. 제 울음 섞인 절규에 언니의 눈빛이 절망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 위에 적힌 친정엄마 병원비라는 거짓말과 삐뚤빼뚤한 글씨로 남긴 마지막 메모를 본 순간 5년간 굳건히 버텨왔던 언니의 가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혔던 입을 열어 지난 5년간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부의 빚이 다시 찾아왔을 때의 절망감,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사채업자의 협박,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흔적을 지우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와야 했던 그날의 고통까지. 매일 밤 가족 사진을 보며 울다가도 아침이면 다시 독한 화장으로 눈물을 가려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말입니다.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의 오해와 원망, 그리움과 미안함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좁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언니는 미아가 아니었고 저 또한 언니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세상의 단둘뿐인 자매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엉망이 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바로 형부였습니다. 제가 집을 뛰쳐나온 뒤 그가 참아 버리지 못하고 펼쳐보았던 낡은 가계부. 그 안에 담긴 아내의 진실 앞에서 그의 어리석은 분노와 비겁한 외면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던 것입니다. 형부는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피눈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날 밤 지옥 같던 가게를 빠져나온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5년의 세월과 거짓말, 그리고 희생의 무게에 짓눌려 산산조각난 세 개의 영혼에 가까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세 사람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창밖의 어둠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형부는 차마 언니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죄인처럼 운전대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뒷좌석에서
두 사람의 위태로운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긴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현관문 앞에서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언니에게 포근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이들은 낯선 여자처럼 변해버린 엄마의 모습 앞에서 얼어붙었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재회는 어색한 침묵과 혼란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조카 민준이는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에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했고 언니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는 4명의 가족과 1명의 이방인이 함께 앉게 되었지만 그 위에는 5년 전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작은 신음을 흘렸고 형부는 그런 언니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할 죄인처럼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사채 빚은 남은 재산을 처분해 겨우 해결했지만 그 상처는 가족 모두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집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있는 한 언니는 영원히 저에게 빚진 마음을 떨치지 못할 것이고 형부 역시 제 얼굴에서 자신의 과오를 보게 될 테니까요. 그들이 온전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선 이제 제가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붙잡고 오랫동안 울었고 형부는 처음으로 제게 다가와 고개 숙여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어렵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제 언니가 아니라 제 인생을 살 거라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해 다시 언어치료사 일을 시작하며 저는 5년 만에 비로소 이수연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남긴 상처와 어색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가끔씩 찾아가는 언니의 집 식탁에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감돌고 민준이는 아직도 언니의 눈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니와 형부는 매일 밤 서툴게나마 대화를 시작했고 언니는 민준이의 닫힌 방문 앞에 매일 작은 쪽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뒤에도 제 마음 한편에는 너무 늦었던 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닌 위태롭지만 다시 함께 걷기로 결심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